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개의 사연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의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아기 때문은 아니고 남편 때문에 시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남편과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남편 때문만은 아니에요.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해주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제 남편은 다 괜찮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시어머니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그야말로 효자 플러스 마마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혼 스토리는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저런 남자에게 시집가면 고생길이 훤할 것 같다며 제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반대들이 전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에게 정말 단단히 콩깍지가 씌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정말 평범한 훈남인데요. 제 이상형이었어요. 저는 자상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싶다고 어릴 적부터 제 친정엄마나 아빠에게 말하고 다녔었거든요. 그 이유는 말이죠. 제 친정아버지가 좀 무뚝뚝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친정아버지는 고향이 경상도인 진짜 사나이셨습니다. 맨날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밥 먹자, 자자 이 두 가지였다고 하십니다. 제 친정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좀 학을 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자상한 서울 남자 만나라고 조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야야, 네 아버지처럼 정 없는 남자가 없다. 그러니 너는 그 자상한 서울 남자 만나라. 알았나? 내 저 양반 입에서 한마디 이상 말 나온 걸 본 적이 없다. 니는 그런 남편 만나면 속이 팍 썩어본다. 알았다. 내도 아버지 말 없는 거 아주 잘한다. 나는 진짜 서울 가서 자상하고 귀여운 사람 만날 거다.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 만나게 된 것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서울로 갔는데요.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까지 가게 된 거였습니다. 제 가족에 대해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대구의 작은 역의 영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전업주부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동생 하나랑 늦둥이 남동생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셨을 당시에 갓 영무원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승진을 하셔서 대구 근처 작은 역에 역장으로 퇴임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지만 권력이나 승진 욕구 같은 건 전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저 무뚝뚝하게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시다가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삼남매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과외나 학원은 문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네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에게 학원 다니게 해달라고 조르면 무조건 학원을 보내주고 피아노나 미술도 척척 하는데 저는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저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데에만 해도 항상 생활비가 빠듯하셨다고 합니다. 시골 영무원 월급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밤마다 뜨개질을 해서 동네 아줌마들에게 아이들 옷을 만들어 파시거나 미싱을 사서 저희들의 옷들을 직접 만들어서 입히기도 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입혀주는 대로 입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 다른 애들이 저한테 왜 메이커도 없는 옷을 입었느냐고 물었어요. 야, 미연아, 너 이상한 옷 입었네. 와, 네 옷은 맨날 한 가지 색으로 되어 있노. 거기다 메이커도 없고 이상하다. 네 옷 어디서 주운 거 아이가? 아니다. 내 이 옷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솜씨가 좋은데. 에이, 그게 아니겠지. 니네 엄마가 옷 사줄 돈 없으니까 만들어 입혔다 아이가.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렇게 저를 놀리면서 무시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그때 절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달려오신 거였습니다. 선생님은 울고 있는 저를 토닥거리며 인자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어머니 솜씨가 좋기만 한데? 그러니 미연아, 울지 마.
그리고 엄마에게 고마워야 해. 어머니는 너희들을 어떻게든 잘 키우시려고 옷도 직접 만들어 입히시는 거니까. 꼭 비싼 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그걸 잘 생각하렴. 앞으로 네가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덕목이니까. 저는 선생님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후부터 저는 아이들이 뭐라고 놀리든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애들도 제가 상대를 안 해주니 금방 저에게 흥미를 잃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명품이나 브랜드 옷들에 대한 허영심은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옷이라는 건 추위를 막아주고 튼튼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생각은 제가 살면서 쇼핑할 때나 물건을 사야 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어머니는 정말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도 전부 다 남편을 졸라서 얻어내는 것이고요. 시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저의 시댁이 좀 잘 사는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긴 해도 시아버지는 항상 절약을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 몰래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옷을 사 모으는 허영심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면이 저랑은 좀 안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제 시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였습니다. 그것도 남편만 사랑하고 남편의 형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부모로서는 정말 최악의 부모죠. 자기가 한 배로 낳은 아들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아주버님에게 하는 것과 남편에게 하는 것이 너무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찍소리 못하고 시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듣는 예스맨으로 자라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첫째 딸이라서 그런지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는 많이 하셨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랑을 해주셨거든요. 워낙 아버지도 무뚝뚝하시고 어머니 역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매일 표현하거나 하시지는 못했어요. 남사스럽다고 하시면서 애들을 잘 안아주지도 않았고 말도 툭툭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너무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마음이 약해져 어머니에게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기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상태가 저랑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둘째 아들과 떨어져 사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무조건 학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첫째 아들에게는 결혼하자마자 집을 얻어서 나가 살라고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 너무 웃기지 않으신가요? 남편의 형, 즉 시아주버님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형님도 그냥 무난한 사람이었고요. 시아버지는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어서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거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말씀도 없었고요. 사업은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은 회계과를 나와 회계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시아주버님은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데요. 동생을 막 미워하지는 않지만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저 명절 때나 만나고 나면 별로 볼 일이 없는 사람이죠.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시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별로 억하심정이 없어요. 그저 시댁에서 살면서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스트레스의 원형은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은 소녀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너무 나이에 맞지 않는 고집과 아집을 장착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다가 얼마나 엄살이 심하신지 다들 우리 시어머니가 엄살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못 말린다고 혀를 차며 절대 속지를 않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엄살을 다 받아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는 처음에 시댁에 합가해서 살면서 어머니가 무슨 중병에 걸리신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고요? 까딱하면 어디가 아프네, 숨을 쉴 수가 없네, 이런 소리를 늘어놓으시면서 환자인 척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못 일어나서 제 남편이 항상 가서 안방에서 일으켜줘야 일어나시는 분이거든요. 시아버지는 아예 이런 시어머니와는 각방을 쓰시면서 주로 서재에서 주무시고 안방을 혼자 차지하고 사시는 시어머니는 매일 일어나자마자 둘째 아들을 부르는 게 일과였습니다. 아들, 얼른 와서 엄마 좀 일으켜줘, 응? 아이고, 밤새 잠을 못 잤네.
목이 너무 뻣뻣하다. 알았어.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가서 내가 일으켜줄게요. 그리고 목 안마도 해드릴까? 이런 꼴을 보고 사는데 누가 미치지 않을 재간이 있겠어요. 시댁은 완전히 시어머니와 우리 남편의 신혼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모자가 연출하는 이런 시트콤 같은 상황에는 이골이 나셨는지 꼴보기 싫다고 혀를 차시며 서재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시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뭘 했냐고요? 방에서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건 좀 편하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는 저를 남편 뺏어간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막 겉으로 티내면서 저를 미워하거나 구박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던 날 억울해서 우셨습니다. 본인 막내 아들이 짠해서가 아니고요. 애써 다 키워놓으니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를 제가 뺏어간 것 같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100% 본인을 위한 눈물이었던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나서 2부 순서로 피로연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랑 신부는 흰 드레스를 벗고 한복을 입고 나와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에게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이 계신 테이블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어머니가 목 놓아 울고 계신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그런 시어머니를 눈골 시린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고요. 아주버님은 또 시작이라는 듯이 혀를 쯧쯧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 아직도 우시는 거예요? 나 어디 안 간다니까. 엄마가 하도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사는데도 왜 울어요? 아니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다 커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우리 막내가 7살 때 결혼 안 하고 엄마랑 살 거라고 그렇게 나랑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게 생각나서. 그랬던 우리 민수가 어떻게 결혼을 다 하니? 이건 배신이야. 아이고 우리 민수 아까워서 어쩌니? 아니 누가 보면 아들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 온 줄 알겠어. 제발 그만 좀 하게. 좋은 날 왜 울고 그러나? 당신은 내 입장이 이해가 안 돼? 내가 민수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일찍 결혼할 줄 알았어? 그 앞에서 저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이렇게 심각한 망상병 환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제가 합가를 했으니 잘해드려야겠다. 내가 어머니께 잘해드리면 어머니도 나를 귀여워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 머릿속이 아마 꽃밭으로 가득했었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그 남자의 어머니도 제 어머니처럼 살갑게 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얼마나 저를 깎아먹는 미친 짓이었는지를 몰랐던 거죠. 신혼 초에는 남편에게 불평도 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도 종종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곤란한 얼굴만 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이야. 나를 미워하시는 거지? 꼭 당신이 나랑 같이 있는 시간대에만 어디가 그렇게 아프신지. 그리고 당신이 출근하면 갑자기 완전 멀쩡해지시는 거 알아? 어머니는 내가 꼴 보기 싫으신가 봐. 내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나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하셔. 나 이 집에서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 때도 있어. 이럴 바에는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나도 알아. 어머니가 억지 잘 부리시고 너무 애 같으신 거. 그런데 어떡해. 어머니인데 그럼 뭐라고 해. 나한테만 의지해서 30년이 넘게 사신 분이야. 그런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 남편과 저의 대화는 이렇게 평행선을 달렸고 그 후에는 서로 폐칸이 돌아서서 각자 뒤돌아서 딴 방향을 보고 잤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저는 남편의 얼굴조차 보기도 싫었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헌신짝처럼 버린 채로 시어머니와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었어요. 특히 가족 여행을 가거나 쇼핑몰로 놀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짱을 단단히 끼고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로 성큼성큼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와 나머지 식구들은 얼굴이 벌개져서는 일행이 아닌 척 다니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시아버지는 저에게 미안한 얼굴로 눈을 찡긋하셨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만큼 아무도 못 말리는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할머니지만 본인이 할머니란 소리를 듣는 것은 아주 끔찍히 싫어하시던 분이었죠.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서 저는 쌍둥이인 시조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 애들을 데리고 놀아준다던가 어딜 데리고 가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조카 애들은 10살이 지났고요. 시어머니는 시조카들을 아기 때부터 안아주거나 봐준 적이 없다고 신혼 초에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동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 많은 걸 바라지 마.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내가 애들 둘 키울 동안 우리 아들들 한 번도 봐준 적 없는 분이야. 잠깐 봐준 적도 없으시고. 아마 동서 애들한테는 다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도련님의 아이니까 말이야. 어머, 그러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시아주버님이랑 대면대면해도 손주는 이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알겠어요. 어차피 저도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우리 남편만 그렇게 죽자고 싸고 도시는 분인데 어련하겠어요. 형님, 우리끼리 잘 살아요. 그들만의 세상에 있는 그 두 사람은 신경 쓰지 말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을 다 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짐작하시는 것들이 좀 있으시겠죠. 정말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을 무슨 애인처럼 착각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망상병 환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시어머니는 피부과며 에스테틱에 월 100만 원, 각종 운동에 또 몇백만 원, 그리고 명품샵에서는 VVIP 고객일 정도로 돈을 펑펑 물쓰듯 쓰고 다녔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하도 돈을 많이 쓰는 시어머니에게 넌더리가 나서 카드를 막아놓자 시어머니는 몰래 아들 명의로 된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그렇게 긁어대더라고요. 그러면 아기를 재우느라고 집에 있는 저한테 카드 알림이 막 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라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시는 거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황당하지 않으실까요? 어머니, 오늘 1시간 만에 100만 원이 넘게 카드가 긁혔는데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 혹시 남편 카드 분실하셨어요? 어머, 그게 너한테 갔니? 아니다. 나 여기 백화점인데 오늘 신상 백이 들어와서 하나 지른 거야. 넌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네가 갚는 거 아니잖니? 우리 아들 돈 잘 버는 거 너도 잘 알잖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논리를 펼칠 수가 있을까요? 아들이 번 돈을 자기 돈처럼 펑펑 쓰고 다니는 우리 시어머니,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아들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경제적인 독립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들 등에 빨대를 꽂고 사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진짜 아픈 것도 아니고 사지가 멀쩡하신데 돈도 하나도 안 버시면서 남편과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연세가 몇인지 아세요? 이제 환갑이 조금 넘었습니다. 요즘은 60세면 노인으로 부르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환갑을 맞으신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세상에 남들도 하나도 안 하는 환갑잔치를 벌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샤넬백을 사달라고 우리 남편을 막 졸라대는 거 있죠. 본인이 받은 샤넬백이 있다고 하시면서 환갑 일주일 전부터 아들 팔에 매달려 막 백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끼 눈을 뜨고 거절하라고 남편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했거든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백은 무슨 백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시어머니께 무서운 얼굴로 일갈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심장을 부여잡고 또 연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아들한테 백을 사달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나?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제까지 막내 끼고 살 생각이야? 우리 며느리 눈 밑에 다크서클 안 보여? 얘는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당신 같은 미친 시어머니 두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에휴, 얼른 얘네들 분가시켜. 아유, 깜짝이야. 어떻게 당신은 집안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유? 내가 귀가 먹었어? 소리를 지르게? 내가 왜 우리 아들이랑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야, 너 막내 며느리, 네가 말해봐라. 너 분가하고 싶니? 애꿎은 불똥이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저는 금방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가 분가하고 싶다고 답하면 우리 시어머니 성질상 막도 울면서 아들을 찾아 돌아다닐 게 뻔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그 꼬락서니를 보기 싫었거든요. 그러니 제 남편이 또 나서서 중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랑 같이 살아도 돼요. 불편한 거 없지, 당신도? 불편한 거, 없지. 여러분, 남편이 못돼 처먹은 게 뭐였는지 아시나요? 꼭 이렇게 제 의견을 안 물어보고 당신 불만 없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 입을 확 막아놓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하다고 하면 또 시어머니를 저를 나쁜 며느리라고 모함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칠 게 뻔한데요.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정말 불편했습니다. 제 탓이 아닌데 사달이 나고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냥 참고 살았어요. 저는 남편을 밤에 같이 잘 때만 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진짜로 아무렇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냥 참았어요. 남편을 애인처럼 생각하는 유별난 시어머니의 애기 노릇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저는 냉소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를 낳고 보니까 정말 아기 키우는 것이 손이 많이 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저는 혼자 독박 육아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 있을 남편을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를 일으켜서 안마를 하던 남편을 깨워 애기 기저귀를 먼저 갈게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당장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본인의 애착 인형 작은 아들을 자꾸 데려가는 저에게 뭐라고 타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새아가, 우리 민수 왜 자꾸 애기 돌보라고 시키는 거니?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왜 애 기저귀 갈라고 곤히 자는 우리 아들 깨우는 거야? 어머니, 그럼 어떡해요. 저는 밤새 애기 돌보고 젖도 주고 해서 잠을 못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이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줘야죠. 그래야 애기도 민수 씨가 자기 아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언제 남편 얼굴 한 번이라도 보겠어요? 맨날 어머니랑 안방에서 하하호 깨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상한 관계에 대해 대놓고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낳고 보니까 더 이상 참고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기 낳은 후부터 남편의 카드를 쓰던 시어머니의 과소비를 막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제 남편 카드를 쓰고 있다고 말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뭐 좀 비겁하긴 하지만 안 그러면 저는 아기랑 어떻게 살아요. 기저귀도 사야 되고 아기 옷도 사야 하고 젖이 모자르면 분유도 사야 하는데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저는 애를 낳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장 시어머니에게 넘어간 남편의 카드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동안 남편의 카드를 빌려다 멋대로 명품 쇼핑을 한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아채시고는 엄청나게 분노하셨어요. 당장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자식의 카드를 쓸 수가 있냐고. 그것도 몇십만 원도 아닌 몇백만 원씩 말이에요. 어떻게 뻔뻔스럽게 아들한테 카드를 달라고 해서 쓸 생각을 해? 그리고 당신 주제에 그런 명품들이 가당키나 해? 얼른 전부 팔아버려. 당근마켓에서 팔든지 중고 세상에 팔든지 다 팔아버려. 안 그러면 내가 그 꼴도 보기 싫은 가방 전부 내다 버릴 테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애기들을 판다고 난리야. 이게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사모은 것들인데. 당신 카드로 산 거 얼마 안 돼. 다 우리 민수 카드로 산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 이 가방들 건드릴 생각 아예 하지도 마요. 시어머니의 애기란 것들은 다름 아닌 그 명품 가방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가방이 애기가 될 수 있으며 그걸 자기가 번 돈도 아니고 남편이랑 아들 카드로 살 수 있는지 말이에요. 뭐 선물로 한두 개 받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개씩 다른 사람 카드로 사는 건 정말 너무한 거잖아요. 도대체 죽을 때까지 다 못 들고 나갈 만한 그 가방들을 왜 장롱 속에 제겨놓고 있는 건지 저는 시어머니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우울증의 한 종류였다는 걸 아주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인한 지독한 쇼핑 중독에 걸려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시어머니가 한없이 불쌍해 보이더군요.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를 향한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면에 기대서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뒤틀린 애정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걸 알게 된 것은 더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도대체 시어머니가 왜 저러는 건지 알지도 못했었고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책임이 남편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발 정신적으로 독립을 좀 하라고 남편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분가하자. 어머니 말이야, 계속 저렇게 놔두다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이 상태로는 답답해서 더 못 살겠어. 그래, 당신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결혼할 때 합가하기로 해서 서로 합의하고 들어온 거잖아. 나는 도저히 어머니를 버리는 짓은 못해. 양심의 가책이 돼서 말이야. 여보에겐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우리 아기한테 더 잘할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나간다고 하면 우리 엄마 정말 뒷목 잡고 쓰러지실 거야. 나는 그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내가 눈치 봐서 엄마한테 전셋집 얻어 나가겠다고 말 잘 해볼게. 나는 괜찮아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나도 힘들다고. 당신은 나랑 결혼만 했지 어떨 땐 시어머니가 당신 마누라 같아. 알아? 그 관계가 정상적인 거야?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아니 너는 왜 우리 착한 아들을 잡고 난리냐? 너 미쳤니? 우리 아들 데리고 네가 나가기를 어딜 나가?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런 줄 알아야지. 이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며느리 너나 애기 데리고 나가라. 우리 민수는 절대 못 주니까. 제가 남편을 잡으면 어느새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아들 편을 들며 저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못된 시어머니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모든 분란이 시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을 때 일어나던 일이라서 시아버지는 정말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부동산 사업을 하시느라 고객들을 데리고 땅을 보러 다닌다던가 지방 출장을 가는 일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는 항상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만 계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 게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살다간 제가 화병으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 몰래 장롱에 비상금을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그건 나중에라도 우리가 전셋집을 얻어서 나갈 때를 대비해서 모아두었던 돈이었죠.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아끼고 먹고 싶은 것도 못 사 먹고 제 옷들도 하나도 안 사고 진짜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어요. 저는 결혼할 때 해왔던 패물함의 바닥에 그 돈들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 500만 원이라는 저의 피땀 어린 돈이 모였습니다. 그걸 그 다음 주에 은행에 가서 정기 예금에 넣고 이자를 모을 계획을 갖고 있었죠. 저는 그 돈만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거금이 든 통장을 제 이름으로 만들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롱에 돈을 넣어둔 것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녁에 그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려고 장롱을 뒤졌는데 아무리 뒤져도 그 패물함이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기절할 것처럼 놀랐습니다. 온 집안을 뒤지고 남편에게도 패물함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내 장롱 속 뒤졌어? 아니, 왜 그래? 뭐 없어졌어? 이상하다. 내가 해온 나물 패물상자 당신도 알잖아. 그게 통째로 없어졌어. 누가 가져갔나? 도둑 든 거 아니야? 어떡해. 나 거기 돈 좀 많이 넣어놨는데. 그게 정말이면 얼른 경찰에 신고하자. 어? 정신 차리고 그 패물함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방에 쑥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머릿속이 빙빙 돌더라고요. 글쎄 여러분들이 제 시어머니가 한 말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예선이야, 그 패물함 내가 쓸 일 있어 가져갔다. 네 시아버지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카드도 뺏어가고 네 남편 카드도 네가 뺏어갔잖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기를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네 패물함 좀 빌렸어. 그 안에 마침 딱 500만 원이 있지 뭐니? 어머님,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안에 500만 원 들어있던 거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냐고요? 혹시 어머니 그 돈 가져가서 그놈의 망을 빽 사신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며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정말 시어머니를 한 대 때리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받은 샤넬 신상백이 딱 마침 500만 원이더라. 그거 원래 세일도 안 하는 건데 마침 어제부터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장롱 속에서 찾아서 이 핸드백 사왔잖니. 어때? 나한테 딱이지? 엄마, 아무리 백이 갖고 싶어도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지. 우리 와이프 돈에 손을 대면 어떡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고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양심적으로 그날은 제 시어머니 편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 약한 사람은 제 돈 500만 원이 없었으면 그 백을 남편 카드로 할부로라도 질러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미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엄연히 제 폐물함인데 어떻게 거기다 손을 대실 수가 있어요? 이건 엄연히 절도라고요, 어머니. 절도! 아니, 절도라니? 내가 내 며느리 비상금 좀 갖다가 썩기로 서니? 누가 뭐라고 한다는 거냐?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네, 참 치사해서. 아니지. 갚긴 내가 왜 갚아? 며칠이면 내 생일인데 그까지 500만 원 내 샤넬백 생일 선물로 준 셈 치면 되지. 뭐라고요? 그게 왜 생일 선물이에요? 갈치지. 제가 왜 어머니 생일에 500만 원짜리 백을 해줘요? 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들어와서 사는 동안 선물 한번 해준 적이나 있으세요? 제 생일이 언젠지는 아시고요? 다 됐고요. 그 백 당장 물러서 제 돈 갚으세요. 아니면 진짜 어머니 신고당할 줄 아세요. 아이고, 그래, 무섭다, 무서워. 신고는 무슨, 아무 말도 못하는 년이 말만 저러지. 나 백 자랑했으니까 이만 들어간다. 저는 분하고 억울해서 울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시고 저한테 미쳤다면서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남편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그 미친 시어머니의 손에서 샤넬백을 뺏어들고 가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타는 사이에 그 망할 가방을 갈기갈기 오리고 찢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눈이 경악으로 커지면서 스르르 주저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보면 진짜 가방에 애기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이 미친년아! 왜 우리 애기를! 애기 얼마나 비싼 건데! 한정판이야! 다시는 수입도 안 되는 거라고! 너 정말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아이고, 며느리란 년이요. 시어머니 백은 못 사줄 망정 내가 산 걸 이렇게 다 해코지를 해놓다니. 네, 저 어머니 때문에 돌았어요. 지금 화가 나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돈을 가지고 당당하게 백을 사냐고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볼 때까지 보고만 있어?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 이렇게 나를 쓰레기 같은 감정에 내몰려고 결혼한 거야? 왜 아무 말도 못해? 입이 있으면 둘 다 말 좀 해봐! 시어머니는 갑자기 미친 듯이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소나기에 질질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분 만에 겨우 어머니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는 싹둑 잘려진 가방을 끌어안고 미친 듯이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서 그런 미친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 쫙 갈겼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그거 어머니 애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절도죄로 고소당할 줄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는 민수 씨랑도 이혼할 거니까요. 우리 애는 제가 데리고 가요. 이런 미친 집안에 한시라도 갇혀있고 싶지 않아요. 그 후에 저는 펑펑 울면서 우리 방으로 들어가서 되는 대로 캐리어에 짐을 싸가지고 우리 아들을 업고 무작정 시댁집을 나왔습니다. 제 남편은 급하게 저를 따라 나와 제 팔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저에게 울면서 네가 참으라고, 시어머니가 어른이니 이겨먹으려 들지 말고 그냥 참아라, 이런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 뺨 때린 건 사과해야지. 잘못했다고 빌자. 이자료도 들어가서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500만 원 대출받아서라도 네 통장에 채워줄게. 저는 이런 남편놈의 답답한 소리를 듣자 더 열이 받아버렸어요.
등에 업은 아기는 울고 있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라면서 제 마음을 몰라주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날 실신을 하지 않은 게 용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소리를 하는 남편의 뺨도 짝소리나게 갈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차라리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저를 쳐다보는 남편의 면상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시어머니 버릇 다 망쳐놓는 못된 자식이라고. 시어머니가 잘못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네 엄마라고 편들어주고 앉았니? 너랑 네 엄마 둘 다 제정신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엄마랑 둘이 손잡고 정신병원에나 가봐. 우리 아들 이런 미친 집안에 놔둘 수 없어. 이제 이혼이야. 난 그래도 네가 정상인인 것 같으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넌 끝까지 시어머니 편이구나. 이제 됐어.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너 같은 새끼는 그냥 네 엄마랑 둘이 살아야 하는 종자야. 다음에 또 재혼해서 다른 여자 등쳐먹을 생각하지 말고 니네 엄마나 잘 모셔. 이 개새끼야. 저는 그동안 남편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놓고는 남편이 멍하니 있는 틈을 타서 도망치듯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 집안에서 키웠다간 정말 남편처럼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기니까 남편이 없어도 제가 취직만 하면 우리 아들 하나쯤은 먹이고 입히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저분한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는 받아내고 말 겁니다.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위자료 한 푼 없이 나갈 수 있겠어요. 친정에 돌아오니 정말 마음이 편해지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큰 가방을 끌고 울면서 애를 업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면서도 눈을 휘둥그레 뜨셨어요. 저는 오늘 일어난 일을 친정엄마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어떻게 합가했다고 며느리 돈을 훔쳐다가 백을 살 생각을 하냐고. 부모가 아니라 철없는 망나니 딸 같다고 말이에요. 아니 친딸이라도 그런 간 큰 짓거리는 못할 거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고소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제 편이 생긴 것 같아 더 서럽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결혼한 후에 시댁에서 합가해서 살면서 제가 겪은 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지금은 많이 순화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물론 제 이혼 변호사에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말했죠. 제 하소연을 듣던 이혼 변호사 역시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리고 할 말을 잃었다고 하시더군요. 자기가 그동안 들어본 사건 중에 탑 3급에 드는 미친 시어머니라고 말이죠. 변호사 선생님은 일단 시어머니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민사상으로도 형사상으로도 빼박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시어머니의 집으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 서류도 같이 보냈죠. 그랬더니 며칠 후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한번 만나자고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아버님께는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 제 친정아버지를 대동해서 나갔습니다. 친정엄마는 대구집에서 제 아들을 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사돈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르니 절대 보지 말고 절대 합의는 없다는 말만 하라고 저에게 세뇌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혼자서 당하는 것보다는 제 아버지가 같이 계셨으니 든든한 마음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나와 계신다는 커피숍에 가보니 아버님 역시 남편과 함께 나와 계시더군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더니 당장 일어나 따질 것처럼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정말 사람이 저렇게까지 못나 보일 수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 이상형이었던 자상한 남편감은 어딜 가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못생기고 초라한 남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어지더군요. 아, 정말 이 사람과 헤어지길 잘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사돈 나오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놈한테 자세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저 우리 못난 마누라가 다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어떻게 선처가 안 될까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선이가 멋대로 어머니 때리고 집 나간 건데 왜 우리가 빌어요? 선이야, 네가 말해봐. 네가 우리 아빠하고 나한테 빌어도 모자랄 판이야 지금. 시아버지는 시댁 집안에서 유일하게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셨기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러 나오신 듯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시아버지께 사과하지 말라고 자기는 저한테 배신당한 거라면서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제 탓인 양, 제가 미친 여자인 양 모든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엄연히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 친정아버지가 있는데도 저러고 싶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지 남편이 저렇게 된 데에는 시어머니의 잘못된 교육과 맹목적인 애정이 쌓이고 쌓여 그렇게 된 것이겠죠. 제가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것이 느껴지자 친정아버지는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영무원으로 지내다 퇴직을 해서 그런가 그냥 이번 일이 우리 인연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사돈댁에 사부인하고 제 딸이 상성이 안 맞아가 그런 거라 생각하십시오. 라고 잘못은 그 짝이 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은 꼭 하셔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사부인은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돈, 마지막으로 우리 딸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우리 딸 거둘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댁의 아들 그리고 마누라 잘 챙겨주세요. 친정아버지 말씀을 들은 시아버지는 그저 먹먹한 눈으로 제 아버지를 쳐다보기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말씀은 하나도 틀린 구석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옆에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리 아버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친정아버지 정말 무뚝뚝한 분인 거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집에 와서도 한두 마디 듣기도 힘든 양반인데 이렇게 조리 있게 말도 길게 할 줄 아는 분이셨다니. 저는 새삼스레 아버지에게 존경심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제 손을 끌고 커피숍을 나오면서 제 손을 힘있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딸한테 너무 무심했지. 미안하다. 우리 세대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교육을 받은 기라. 그래서 내 할 말 없으면 입 꾹 다물고 지는 기라. 그런데 이번 일 생겨보고 나니까 할 말은 해야겠다 생각 들더라. 그래서 사돈 어른 앞에서도 당당히 말했던 기라. 우리 딸 그동안 시댁살이 살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겠나. 그러니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이 아버지가 맛있는 미역국 끓여줄 테니까 집에 가서 우리 밥 먹자. 와우 너. 친정아버지의 의외의 다정함에 저는 어느새 굵은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말없이 운전을 하시고 저는 한참을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 날아갈 것처럼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저도 주책이긴 하지만 사람은 울 일이 있을 때 참으면 나중에 속병이 든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저의 3년에 걸친 험난한 시댁살이는 남편과의 사이다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시아버지는 당장 남편과 시어머니를 떼어놓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당장 남편과 시어머니를 떼어놓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들의 애기들인 명품백들은 몽땅 다 처분해서 저한테 위자료로 다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백들이 다 합해서 2억이 좀 넘는 돈이었는데요. 그 돈을 전부 저한테 주시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는 아무 원망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아버지의 편지 역시 저를 눈물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시댁살이를 하면서 그나마 의지되었던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셨으니까요. 남편과 어머니는 둘이 한통속이 되어서 저를 괴롭히고 억지를 쓰고 가스라이팅을 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하다, 내 탓이다를 외치면서 사신 분이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이 끝나면 서울 쪽으로는 침 한 번도 안 뱉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 시아버지였던 그분께만큼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아버지도 얼마든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잘못을 모르는 척 은폐하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혼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난 것 같아요. 아직도 양육비와 해결이 안 된 몇몇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진흙탕 싸움은 계속하지만요. 저는 요즘에 잠도 잘 자고 아기도 잘 커서 이제 두 돌이 되었어요. 아직 말은 못하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자라주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그 집구석에 계속 있었으면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옆에서 보면서 우리 애가 불안함에 떨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한 마음뿐입니다. 그러기 전에 남편과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연으로 다가왔을지 궁금하네요. 시원한 사이다 스토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뜻하지 않게 아버지의 자상한 면을 본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보물 같은 분이 되었어요. 제가 친정에 온 후부터 아기도 잘 돌봐주시고 우리 어머니랑도 화해도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3남매 키우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걸 손자보면서 알게 되었다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경상도 남자가 되다 보니 젊었을 적에는 그렇게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지를 못했대요. 하지만 요즘은 허리가 아프신 어머니 대신 밥도 잘하시고 주민센터에서 개최하는 요리 아카데미에 다니시면서 국가 반찬 만들기도 이제 거의 달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행복해요. 시댁에서 미친 시어머니와 남편의 환장의 케미만 보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티격태격 하시는 걸 보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할까요? 아기가 좀 더 크면 대구 시내로 분가해서 우리 아들과 둘이 살 생각입니다. 재혼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아직 30대니 적당한 남자가 있으면 다시 시집을 가라고 하시지만 저는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웃고 말아요. 아직은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좋아서 결혼했는데도 이렇게 되어서 쫓아왔는데 어떻게 또 누굴 만나 감정 소모를 하겠습니까?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평안한 날들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연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을 시어머니로 두셨다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바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제법 금술 좋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는 어린 나이에 제가 한 번 결혼을 할 뻔했었는데 상대방한테 사기를 당했었어요. 저한테 이름도 나이도 속였던 사람이었죠. 하마터면 결혼까지 갈 뻔했었으나 파혼된 계기가 아주 웃겼어요. 무엇 때문이었냐면요. 그 상대방이 경찰에 잡혀가서 그랬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등쳐먹는 짓을 많이도 하고 살았더군요. 그때 저는 난생 두 번째로 경찰서에 가서 이것저것 조사까지 받았었네요. 만약 그때 상대방이 경찰에 잡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상대는 전문 사기 조직원의 일원인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어쩌면 영화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그 상대방은 저에게 모든 걸 속였어요. 치밀하게 말이죠. 지금에야 허탈하게 웃으면서 회상하지만 그땐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1년 이상 만났던 남자였고 결혼까지 약속한 상태였는데 상대방의 모든 게 가짜였다니요? 세상이 저를 상대로 농간을 부린다고 생각이 들었더랬죠. 솔직히 그때의 심정은 콱 죽어버릴까 싶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 경력도 사람을 만나보고 겪었던 경험도 적었던 저였기에 저 스스로가 너무 나약하고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이 무섭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졌어요. 하지만 삶을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제 나이 24이라는 젊음이 아까웠네요. 저를 감쪽같이 속였던 그 정신나간 사기꾼한테 대었던 후유증으로 남자를 다시 만나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유증이 옅어져 가던 제 나이 27살 때 다시 그 사기꾼의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기어이 감옥까지 갔던 그놈의 행방 따위가 제가 자발적으로 궁금해한 적은 없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건지 제 연락처로 자꾸만 연락이 와서 자연스레 출소한 것을 알았고 내심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사기꾼 놈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놈의 수첩에 제 연락처가 남아있어서 경찰이 저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럼 의미가 뭐였겠나요? 정말 무서운 인연이었다는 생각에 저는 이사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또다시 남자 만나기가 두려워져서 당시에 지인의 소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던 남자와는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이러다가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30대가 됐는데 어쩌다 보니 진짜 인연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 뭔가요.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설마 이 사람하고 잘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하고 연락이 닿아서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만나다가 이 친구가 한 번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보라고 그랬어요. 교회 근처에 맛있는 유명 식당이 있다고 예배 마치고 거기서 밥 준다고 하는 말에 못 이긴 척 가봤죠. 그 식당이 비싼 곳 같아서 제가 교회 참석 한 번과 교환을 한 셈이었네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잠깐 모임이 있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교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친구가 속해 있는 모임에서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표정이 너무 뚱해서 그랬습니다. 생긴 건 제법 멀끔한데 표정이 뭔가 불만이 많아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만은 말도 혼자서 되게 어색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꽂아 놓은 보릿자루였다면 그 남자는 마치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느낌이었달까요? 좀 웃긴 것 같아서 그냥 몇 번 관찰을 했던 것뿐인 그 남자, 훗날 제 남편이 됐지요. 2주 뒤 제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같이 교회 모임에 있는 어떤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너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 너 이제 교회 안 나오냐면서 그러시던데? 지난주에 너 교회 안 나온 것도 알고 계시더라. 뭐라고? 난 애초에 그때 일회성으로 한 번 나갔을 뿐인데 그날 딱 나를 보고선 기억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건 그렇다 치고 나에 대해서 왜 물어본 거래? 나한테 네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내가 일단 너 만나는 사람 없다는 건 알려드렸어. 나 잘했지? 그리고 연락처도 알려드렸으니까 너한테 아마 곧 연락하실 것 같아. 아니,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랬단 말이야? 너 왜 그랬어? 너 미친 거야?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덜컥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한테 나를 연결시켜줘. 제가 놀라서 펄쩍 뛰었죠. 아무 말도 없이 웬 남자한테 제 정보를 넘겼다는 제 동창 친구가 원망스러웠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생김새 묘사조차 듣지 않았건만 저는 누군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딱 한 번 교회에 나가봤던 그날 제 맞은편에 있었던 남자일 거란 이상한 확신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봤는데 진짜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를 처음 보자마자 관심이 가고 호감이 느껴졌었대요. 그래서 그날 긴장하느라 표정도 굳어있고 모임에 집중하지 못해서 말도 횡설수설하고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고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던 거죠. 참고로 남편은 집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대학 다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가 정착한 경우라고 하더군요. 가족들한테도 전도를 해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막혀서 그냥 속 편하게 혼자 다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생긴 것만 보면 쉽게 접근하긴 어려운 인상이거든요. 부드럽거나 편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키도 큰 편이고 얼굴도 멀끔하지만 이목구비에서 오는 이미지가 조금 날카롭고 속된 말론 싸가지가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말투도 다정하거나 부드러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제가 봐온 어떤 남자보다도 접근이 어렵게 생겼는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만만한 상대라서 제가 초반에 엄청 놀랐었네요. 저는 말을 할 때 목소리가 확 트여있는 편이고 애교스러운 말투도 잘 내고 각종 미사여구도 잘 써요. 아무래도 직업상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기랑 완전히 상반된 느낌이라서 처음에 딱 끌렸던 거라고 남편이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애기들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제 소개를 했을 때 남편은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으로 고개를 끄덕였었다군요. 직감이 왔었대요. 왠지 제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었대요. 남편은 연애 초반기부터 저랑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저희 만난 지 100일 됐다고 데이트 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는 저를 한참 빤히 쳐다봐서 사람 부담스럽게 만들더니만 아무래도 너랑 결혼해야겠다.
내가 다음번에 준비해서 멋진 프로포즈 할게. 기다려줘. 웬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남편을 짧게 만나봤지만 절대 이런 류의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나요.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요? 제가 극구 사용하겠다면서 고개를 저었더니 남편은 차분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자기는 처음 한눈에 보면 기다 아니다 구분이 딱 오는 스타일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보자마자 사귈 생각을 했고 100일 기념일을 챙기는 저의 면모를 발견한 순간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대요. 어차피 결혼할 상대라면 3개월을 만났든 3년을 만났든 똑같은 운명의 상대인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너무 진지하게 확신하면서 말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 갔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오케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도 연애를 안 해서 내심 걱정이 많으셨다는데 일단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무척 안심이 됐다고 하셨어요. 남편을 쓱 보시더니 믿음직스럽게 생겼다면서 직업도 안정적인 직장이라 마음에 든다며 단번에 허락을 해주셨죠.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이라면 제가 죽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께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데 부모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니 저도 남편의 뜻을 따라 결혼을 준비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갔네요. 하지만 장애물은 반대쪽에 있었답니다. 이쯤에서 시댁 식구 속에 나와야죠. 남편은 집안의 둘째예요. 첫째는 남편의 누나인 제 시누이인데요. 결혼했습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이미 애가 둘인 엄마였고요. 하지만 애를 둘이나 낳았다기엔 믿기지 않게 몸매 관리가 완벽해서 제가 조금 놀랐었네요. 그리고 남편이랑 둘이 연년생이라서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집안의 셋째가 곧 막내인데요. 남편의 남동생인 제 도련님은 미혼이세요. 늦둥이라서 자기 누나, 형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랍니다. 그렇다면 견적 보이시죠? 나이 어린데다가 미혼인 도련님이 저한테 장애물 따위가 되셨겠나요? 그럴 리가 없었죠. 그러나 첫째인 시누이는 자기가 손 윗사람이자 결혼 선배라면서 제 앞에서 얼마나 초장부터 기선제압을 하려고 들었는지 몰라요. 동생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혼할 거라고 했다면서요. 참나. 저희 집에선 전문대 나온 사람이 들어온다고 할 줄은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요. 오래 살고 볼 일 있네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4년제 대학을 나올 순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전문대도 나와줘야 균형이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람을 전문대 나온 걸로 깔보다니요. 뒤에서야 트집 잡을 수 있지만 사람 면전에 대고 얕잡아보는 건 정말 예의 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헤헤 웃으면서 잘도 받아쳤더니 시누이가 눈을 부라렸고 저는 커피를 마시는 척 은근히 눈을 내리깔았었네요. 저도 성질 있고 대꾸할 수 있는 입이 있지만 너무 처음부터 드세게 받아치면 나중에 역효과가 나올까봐 어느 정도는 참자는 작전이었답니다. 그 균형을 저는 굳이 저희 집 사람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 동생이 저랑 치고받고 싸우면서 큰지라 솔직히 엄청 애틋한 남매 사이는 아니거든요. 재미 하나 없고 저희 집 막내처럼 애교가 있는 녀석도 아니라서요. 그래도 제 동생이라 당연히 누나로서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 무척 아쉬운 거고요. 제 동생,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실질적인 가장 노릇하면서 저에게 힘이 돼줬고 저희 막내에겐 아빠 같은 존재가 되어준 녀석이에요. 그만큼 저희 엄마한테도 둘도 없는 효자 아들이고요. 좀 더 잘난 조건의 여자랑 결혼하길 바라왔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제 입장 충분히 헤아려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결혼 앞둔 남자가 자기 가족들한테 헌신적이고 특히나 효자라고 일컬어진다면 그건 상대 여자한테는 공포스러운 설명 아닌가요? 그렇다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폐륜화가 났다는 건 결코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효자라고 강조를 해봤자 별로 득이 될 것도 없건만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런 얘기를 늘어놓는 시누이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혹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를 떼놓으려는 작전인가 싶기도 했네요. 시누이가 저 앉혀놓고 집안 옛날 얘기, 남편이 뭐 어떤 짓을 해서 가족들이 감동했던 일화, 자기 결혼할 때 남편이 애써주었던 점들 이런 걸 끝도 없이 늘어났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결론은 이런 것 같았고요.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